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앞서 저희 오프닝 할 때요. 월급과 통장이 하이파이브하고 헤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월급도 꼬박꼬박 잘 받습니다. 그런데 네. 주머니는 늘 좀 가벼워요. 이거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뭐 어떤 시인의 표현인데요. 네. 나는 그 월급이 통과하는 그 통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그렇죠. 예, 뭐 직수관이네요.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불안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퇴직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서민들의 어떤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는 노후 대책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 뭐 개인들이 민간연금을 드는 건 제외하고요, 예. 이 체제 그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이 있죠. 예. 그다음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나올 적에 가지고 나오는 퇴직연금 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게 담보로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 번째는 그게 열려 있으니까 당장 이제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거를 깨가지고 이제 쓰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예. 제일 중요한 기둥 세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뽑혀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기둥 세 개 중에 하나. 이제 딱 세 개만 있어도 삼각형이 딱 안정적인데 요거 하나 빠지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서민 생활이 많이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실게요. 이게 그 그래프 보시면 21년, 22년에는 잠깐 줄어들었다가 이제 흐름이 꺾여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잠시 줄은 걸로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때 왜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왜 늘었느냐가 더 이렇게 초점을 바꿔서 맞추셔야 되는데요. 예. 이 퇴직연금을 갖다가 중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사실 따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세제 혜택도 전혀 못 받게 되고요. 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점차 이제 퇴직연금은 이건 함부로 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남겨두자. 그래가지고 인식이 확정이 돼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올해가 문제죠. 올해 작년에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전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출받은 그 문제가 있고요. 물가 문제가 또 있죠. 이 물가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뭐 서민들 참 살아가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뭐 급한 판이니까 이 돈이라도 빼자. 그래서 올해 올라간 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2023년 9월, 그러니까 불과 지난 달까지 추산한 집계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저희가 올해 경제 정말 어렵다 하는데 예. 하반기에도 어렵겠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인출액을 갖다가 올해 지금 9월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 집계된 액수인데 네. 3분기까지 벌써 작년 그 인출액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면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민들의 그 삶의 고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합니다. 연령대로 봤더니 중도 인출하는 사유가 연령대마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문제가 있고 물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집 구입하는 문제하고 생활고 문제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교통스러운 이야기일수록 좀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요.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이 주택 구입 사유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뭐 주택 꼭 구입만이 아니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빼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50대, 60대의 경우에는 당장 생활고 때문이다. 네. 뭐 도리 없죠. 생활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5, 60대면은 아직 120세 수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반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생활고 때문에 인출을 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보루마저 인출을 한다면 네. 그럼 70, 80, 90, 100 그 나이가 들수록 네. 생산성도 떨어지고 일하기도 더 힘드실 텐데 그렇죠. 이때 마저 빼놓으면 노후는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실 이걸 빼지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보로 잡는다든가 이걸로 뭐 다른 게 쓸 수 없도록 묶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이거를 그 중도에서 빼나가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세금이라든가 주택 구입 같은 경우로 그런 사유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다 빼지 못하고 일정 정도 액수를 제한하겠다. 지금 뭐 이런 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네, 저 보도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조치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죠. 건가요? 예, 아닙니다. 시행이 되려면 어려운 건가요? 어렵다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401k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제 확정기여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출을 할 때 60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소득세도 다 물어야 되고 거기다 덧붙여서 10% 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9.5세까지는 이거 빼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그 큰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빼는 게 엄청난 손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주는 거네요. 예, 추가적으로 10%를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더 무시무시했는데 2015년까지는요 무려 55%를 매겼습니다. 그 미리 빼면은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퇴직연금을 인출한다. 그러면은 그냥 세금이 아니고 절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빼지 말라는 얘기죠. 뭐 이게 2015년에 이 제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도 지금도 그냥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컨설턴트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봐가지고 어느 정도 빼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담해서 정하도록 돼 있지 그냥 막 다 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뺄 수 없도록 허들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놓는 셈이네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서민들의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오죽하면 퇴직연금까지 깨버리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후가 점점 불안해지면 이게 또 나라 재정의 부담으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해외 사례처럼 제한을 좀 강화하면 될지.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렇게 노후 생활을 좀 보장해주고 본연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역할을 좀 찾으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요. 우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국가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이 노후연금 제도를 말하는 거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노후가 들어가서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본인도 괴로운데 사회 전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해서요.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거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로서는 퇴직연금을 미리 인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허들을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다들 이제 그 집 계약하고 전세 계약할 적에 이제 잔금 날짜 돌아오고 중도금 날짜 돌아올 적에 그 피가 마르는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 퇴직연금이고 뭐고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 생활고라고 하는 문제 있죠. 이게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소득 분배의 문제, 그다음에 자산 분배의 문제, 이 문제가 근본에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연금을 인출하는 그 사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잡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엔잡러긴 해요. 저는 뭐 워킹맘이고 앵커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딸도 해야 되고 역할이 참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 역할 외에도 또 다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잡을 하나 더 갖는 그래서 엔잡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투잡은 기본이고 쓰리잡, 포잡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뭐 트렌드로 잡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트렌드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거를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는 한 20세기까지는요. 인류 역사상 노동을 배치하는 곳은 이걸 더 이상 일을 어떻게 나누기 힘드니까 사람 말을 알아듣는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네가 알아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그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는 형태가 이게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하기 힘든 일을 맡기고 생계를 보장한다.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지금 IT 혁명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벌어져서요. 노동의 모듈화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노동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길죠. 그중에서 3시간짜리, 4시간짜리로 업무를 다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한 사람한테 그 일을 다 맡길 필요도 없게 되고 3시간짜리 2시간짜리로 다 띄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맡기게 되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활비에 맞춰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그맣게 노동을 분해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 것. 이게 21세기에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변화입니다. 엔잡러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시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그럼 일단 그 시장이 그렇게 변한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본업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갖고 있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추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결국에는 뛰어든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조사에서 나온 일 봤을 때 눈에 띄는 경향은요. 엔잡러를 하는 사람들하고 본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본업을 가지고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생활 스타일을 추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유롭게 다른 잡을 하나 더 갖는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업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분들은 엔잡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잡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엔잡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자리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2개를 해야 되고 3개를 해야 되고 4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엔잡러라고 하는 계층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본업을 가진 계층이 따로 있는 식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번 조사의 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그게 이제 최근 10년 동안 엔잡을 가진 다중 취업자의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노동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업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 시간도 늘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심하니까 엔잡을 가지기 힘들어졌다. 이런 면이 있고요. 엔잡러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붙이는데 이분들의 법적인 지위는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산업재해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복수로 가입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그 복수 가입할 수 있는 업종도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엔잡러들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의 좀 상당 부분이 특수고용 노동이나 특수고용, 그렇죠. 뭐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고용이나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진 거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만 이용을 하면 개인도 개인 시간을 좀 쓰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 변화이고요. 인류의 큰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을 짧게 나눠서 2시간짜리 일을 맡긴다는 건 효율성도 올라가고 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2시간짜리 일자리, 3시간짜리 일자리도 있으니까 돈을 조금 주고 조금만 일을 시키겠다 이런 거래도 충분히 가능해져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일할 수 있게 되고 경영자들도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도록 제도를 바꾸고 확충하는 게 이제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게 맞게 제도를 바꾸고 확충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걸까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그 프리랜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만 얘기해 보시면 아마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일하는 시간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이분들은 나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는 시간조차도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19세기 초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초기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 있죠. 엔잡러들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분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예요. 근데 법적 형식으로는 자영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갖다가 해결을 해줘서 적정한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19세기 초 같은 상황이 돌아오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게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들한테 주로 적용이 되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소득 자체에 초점을 둬가지고 엔잡러들은 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쭉 관찰을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소득이 어느 정도 줄었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러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실업보험 제도를 손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장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대책까지 한 번에 짚어주셨군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엔잡러가 많이 늘면서 뭔가 그 워라밸이라고 하는 예. 일과 어떤 휴식의 밸런스가 잘 맞지도 않고 법적 울타리도 많이 허술한 상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예. 이 부분도 또 눈에 띄더라고요. 엔잡하면은 보통 2030 세대를 우리가 예. 요즘 MZ 세대라고 부르니까 MZ 세대가 많을 것 같다, 선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령대별 비율로 나온 걸 쭉 보니까 예. 이게 좀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사냐곤 웃지요라고 예. 말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예. 이게 2014년, 15년 조사만 하더라도요. 그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성들이 제일 많았어요. 엔잡러들이. 예. 이제 힘이 넘치고 삶의 의욕도 넘친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현상으로 봤는데 네.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60대 여성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엔잡러라고 하는 게 뭐 여가 활용이라든가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생활비를 보전하기 해야 되는데 제대로 취업은 안 되고 이것저것이라도 해서 겨우겨우 이 생계비를 맞춘다. 이런 형태의 엔잡러들이 늘어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20대 남성들,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엔잡러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60대 여성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씁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산재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이런 법적 보호 울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까지 앞서 짚어주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현실이 되려면 일상이 좀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